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올린 자료실에 있는 자료 중에 그 제목이 이 부분입니다. 이주 노동자에서 한인 여성으로 한인 여성의 독일 이주의 역사와 이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출력물이 있는 분은 그걸 참조하고 출력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그 자료실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면 됩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는 조부모 세대죠. 그래서 그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경제개발에 힘쓸 때 외화벌이를 위해서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들을 그 당시에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유럽의 다문화 그리고 이주 노동자 우리의 다문화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알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또 독일의 이주 노동자로서 이렇게 한때 과거에 많이 갔습니다. 특히 오늘 하게 되는 그 한인 여성들, 지금 이분들 중에서 귀국 안 하고 그대로 계속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정주하고 자식을 낳아서 이제 2세대 3세대 이렇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다문화를 할 때 그때 터키라든지 다른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주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지금 독일이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파독 간호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또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여자라는 신분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부장제적인 우리나라 사회에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도 남자에 비해서 신분상의 어떤 차별적인 그런 어떤 대우를 좀 많이 받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돌아와도 낙후된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대로 아마 정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또 너무 삭막하게 이렇게 글 있는 부분만 떼우면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찾다가 50년 만에 돌아온 파독 간호사 이 내용이 조금 짧고 안 길고 해서 잠깐 보고 책을 보도록 합시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외화를 벌기 위해 독일에 간호사들이 파견된 지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고국을 떠났던 20살 처녀들은 이제 70살 할머니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만나왔습니다. 난 너무 힘들어요, 엄마. 엄마는 한국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안 계신 거 내가 왜 여기를 왔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파독 간호사들이 낯선 타향에서의 고된 삶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연극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치를 보글보글 끓여서 거기다가 돼지고기 4시간 갖다 넣고 그러면 마늘 냄새가 독하잖아요. 일을 잘하고 해도 냄새나고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1966년부터 10년간 만여 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떠났습니다. 가난한 조국과 가족을 위해 외화벌이에 나섰던 겁니다. 서부독일에 파견된 광부나 간호원들과 기술자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서 많은 외화를 보여드리고 있음을 연극 공연 뒤 나선 서울관과 타향살이 얼마나 힘들었냐는 질문에 그 시절엔 모두 그렇게 살았다며 발전한 서울의 모습에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때 떠났을 적에는 정말 판자촌에서 살았었죠. 진짜 우리 고생을 하면서도 참 열심히 살았어요. 모든 분들이. 한 시중은행의 초청으로 고국을 방문한 13명의 파독 간호사들은 고달팠던 삶을 담은 연극과 사진 전시회를 연 뒤 다음 달 독일로 돌아갑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먹고 살기. 자,
이제 간호사 관련해서 뭐 책도 나왔습니다. 독일 간호사들에 대한, 파독 간호사에 대한 책 제목도 나는 파독 간호사입니다 라는 그 영화 국제시장에도 뭐 소개되었었답니다. 또 남해 파독 전시관이라고 있어요. 남해 독일 마을이라고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막 또 뒤에 여러분 관심 있는 분 보기로 하고, 이거 하면 이게 나와서, 그죠? 자, 그럼 우리 봅시다. 여러분 텍스트, 자, 여러분 텍스트 목차를 간단하게 보면은, 서론 말고 이제 본론에서 독일 한인 여성들의 이주 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관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한국과 독일의 이주 정책, 또 한인 여성들이 이주한 것하고 이 이주 정책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한인 여성들의 트랜스내셔널한 이주에 대해서 문화의 융합과 혼존성이란 말도 있고, 혼존성, 요 존재는 존재할 때, 혼존, 그죠? 함께 섞여서 뭐 공존한다는 의미인데,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이렇게 독일에 정착한 한인 여성이 지금까지 이제 2세대, 3세대 이어져 오면서 트랜스내셔널한 역사, 그러니까 트랜스내셔널 영어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맞아떨어지죠. 국가를 초월한 겁니다. 요즘에도 이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요즘에는 뭐 예전보다 훨씬 더, 그죠?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본론에서 아마 다룰 예정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국문유학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자, 여기 서론부를 먼저 보십시오. 자, 삭막하니까 이게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죠? 남해 독일 마을 그 파독 전시관이라고 있다는데 자, 여기입니다. 그 한번 시간 되실 때 독일 마을도 보고 여기도 들려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제독 한인들이, 우리가 재미교포만 알고 있지만 제독 교포들도 물론 숫자로 하면 좀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도 재미교포뿐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특히 우리 강자 다문화 이주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고, 우리가 독일하고 역사적으로 1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독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독일에 거주하는 교포들, 한인에 대한 그 어떤 기억을 역사적으로 이제 쭉 개관하거나 혹은 좀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그 학문적인 어떤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야 와서 조금 연구가 된 편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보면 2017년에 통계를 보니까 4만 명입니다. 41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2020년이니까 3년이 지났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 나이로 보나 뭐 지금 귀국해서 여기서 다시 정착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요. 그죠? 제2의 고향이 이제 돼버렸으니까 독일이. 그리고 2세대, 3세대는 물론 집에서 한국어 좀 배우고 해서 한글도 알겠지만 그쪽 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또 역시 귀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통계에서 아마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자녀를 낳았든지, 그죠?
아유, 제가 자꾸 기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독일에 거주하는 이 한인 사회가 독일에 이렇게 정주하고 있는 한인들하고 또 자녀들 세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관련해서 주재 직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유학생들이 또 많습니다. 유럽에. 그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영국 다음으로 이 한인 공동체로서는 독일의 한인 공동체가 영국 다음으로는 숫자가 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남성과 여성 비율을 따지면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광부 간호사 다 파견됐지만 남자들은 귀국을 그래도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은 조금 살아가기에 그래도 여자들보다는 조금 낫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신분적 어떤 이유 때문에 귀국을 이제 많이 안 하고 거기에 정착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독일에 있는 한인 여성의 수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은 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한국 경제의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만 보통 우리가 파독 간호사들이나 광부를 기억하는데 이 이주의 주체로서 여성이 사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논의가 많이 안 됐습니다. 역사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회에서는 수적으로 또 너무 작다 보니까 그 다른 독일에서도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주민들하고 비교할 때 수적으로 너무 작죠. 그래서 이렇게 타자화된 한인 여성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크게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볼 때 한인 여성들이 왜 독일로 이주했는지 또 이주한 그 어떤 방식이나 유형들은 어땠는지 또 독일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했는지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성과는 달리 여성만이 특수하게 경험하는 문제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지금까지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파독 간호사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 또 간호원 옛날에는 간호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간호사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죠? 그래서 한인 여성들이 이주한 주체로 인식 안 되고 보통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분들을 국가의 경제 개발이나 산업화를 위해서 이렇게 광부들과 함께 파견된 정말 고마운 산업 역군들 이렇게 보통 인식을 많이 합니다. 아까 앞에 잠깐 나온 동영상에서도 그죠? 뉴스에서도 그런 어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개인의 어떤 생애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깊이 내용을 다룬 내용들은 최근에 와서야 좀 나오고 있고 과거에는 전부 이렇게 하나의 집단으로 경제개발의 어떤 측면에서 집단으로 보통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쪽에서 고생하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로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국경을 넘은 아까 트랜스내셔널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 있어도 또 선뜻 외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낯선 환경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사실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을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낯선 걸 보면은 물론 집이 많이 가난한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능동적인 그런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한 여성들이 많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는 다른 어떤 경험
다른 어떤 생애의 어떤 과정을 겪었겠죠. 그래서 독일사에서 정주하는 과정에서 이 파독 간호사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계약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독일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계약 기간이 지나도 귀국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또 연장하고, 또 우리가 독일의 그 이주 노동자들 관련해서 쭉 이렇게 보면은 독일 입장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계약기간을 자꾸 연장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돌아갈 거라고 자기들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예상과는 달라서 지금 이렇게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진 거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또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적극적으로 또 활동을 합니다. 계속 독일에 머무르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우리 한인 여성들이 굉장히 능동적인 그 행동으로 나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 한인 여성에 대한 역사화 또 뭐 정체성 찾기 이런 작업은 우리가 보통 독일 파견 신화를 통해서 좀 선입견이 혹은 완전히 이제 굳어진 그 생각이 애국과 희생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이런 걸 벗어나서 한국과 독일 현대사에 있어서 이 한인 여성들이 이민을 가서, 이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파견이죠.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할 때 이 노동이 갖는 의미,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목자에서도 나왔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파독 간호사 석숙자라는 분이 남긴 글 중에 보니까 낯선 땅 독일에서 서러움을 느낄 때면 마음속으로 항상 외쳤다.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라고. 그 다음에 연도가 나오죠. 63년에서 77년 광부는 7,936명이고 66년에서 76년 사이에 간호사가 11,057명 파견. 간호사가 훨씬 더 많았죠. 광부들은 사실 그 광산에서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건강에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그죠? 진폐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자, 이게 독일 마을에 있는 전경인데 원예 예술촌이라고 있답니다. 이게 요 전망이 조금 낫네요. 삭막한 글만 있는 것보다는 여기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텍스트 298쪽에 보세요. 자, 298쪽에 제가 쭉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독일 한인 여성 이주 역사의 재구성,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참조하세요. 그래서 이런 한인 여성들의 그 이주사, 그죠? 여기 이제 실태나 이주 배경, 뭐 가족 관계 이런 연구들, 그리고 문화와 정체성 문제, 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데도 학문적인 연구가 우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이런 거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뭐 독일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이민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과거의 어떤 경험이 축적되어서 좀 더 이제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죠? 어떤 지침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제대로 안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학문 분야에서 특히 사회학 분야에서는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거를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국가 주도의 해외 이주 정책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광부와 간호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독일에 이렇게 한인의 이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최근에 있지만 한인 여성을 주체로 해서 이분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대 있죠. 그래서 주로 기존에는 이 한인 여성에 대해서 집단적인 시각에서 보통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했죠. 그런데 이렇게 타자화된 주체가 아니고 타자화된 한인 여성의 어떤 이주 배경이나 또 정책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개관하려면은 1960년에서 76년 사이에 그 한인 여성의 독일 이주,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이분들의 어떤 이주의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가 다루는 이 글에서는 한인 여성의 이주 역사를 재구성하고 또 이 사람들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인 어떤 고려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또 국제 이주라는 역사적 사실이 어쨌든 간에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독 간호 인력 집단을 중심으로 한인 여성이 독일에 이주할 때 어떻게 쭉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이 독일 한인 여성의 디아스포라와 정체성을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또 해야 되겠고, 동시에 독일에 있는 한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좀 주목 못 받았던 여성의 이주사를 아까 말했다시피 트랜스내셔널한 어떤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개인의 개별적인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 그 다음에 전체 집단으로서의 한인 여성에 대한 연구, 이 두 개가 사실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집단에 대해서 경제개발 측면에서만 보통 초점이 맞춰졌다 했죠. 그래서 그런 두 연구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텍스트 300쪽입니다. 개발과 국제 이주, 한국과 독일의 이주 정책과 한인 여성의 상관성. 자, 먼저 1번에 보면 개발과 원조 그리고 여성 이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봅시다. 그 당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학업이나 정치적 이유로 보통 독일로 간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전혜린이라는 여자가 최초로 독일에 유학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혜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서른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문 닫아, 이제 문 좀 닫아. 문 닫아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최초의 여성 동문학자입니다. 그 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학을 가고 했지만 이제 이 사람이 번역도 많이 하고 선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학업이나 또 이제 정치적 이유로 뭐 망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념적인 차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일의 뭐 윤희상이라든지 이제 우리나라 군부 독재 정권 때는 이분이 우리나라에 못 왔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분은 독일에서 볼 때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같은 민족이고, 또 북한에서 초청해서 자기는 뭐 그 같은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갔지만은 이데올로기 어떤 동서냉전 그런 어떤 체제, 그런 시대에 뭐 북한에 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군사 정권 때는 우리나라에 많았어요. 그래서 윤희상이 사실은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통영에 윤희상 음악제도 있습니다. 통영에, 그죠?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학업이나 정치적 이유로 독일에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거대한 공동체를 이룰 정도의 숫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인 공동체가 형성된 시기는 1960년대고 아까 말했다시피 유럽에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도 또 추진되는 그런 시기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독일 이주가 이제 추진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한인 여성의 경우에는 1957년부터 주로 독일의 수도회나 신부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중간 역할을 한 거죠. 그죠? 소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이나 의료시설, 요양원 등에 필요한 간호 인력이 독일에서 마치 많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와 간호 학생들이 처음에는 간호 학생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배우고 또 이러다가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60년부터 독일 병원협회하고 우리나라 한국해외개발공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독일에 파견이 됩니다. 그죠? 아까 말했다시피 11,057명이라 했죠. 65년부터 76년 사이에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들 숫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텍스트에도 여기 표가 나옵니다. 민재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자, 집에 너뚱이가 집에 있어서 막 이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파독 간호 인력이 독일에 이주한 배경을 우리가 볼 때 60년대 우리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이라는 그런 어떤 틀,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진 그야말로 기획된 이주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원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데 독일에서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한국의 가족한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 당시 가난했던 우리나라 경제개발에 기여했다는 이런 우리 집단적인 기억 속에서 이 한인 여성들은 파독 간호 인력으로 보통 우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좀 더 나은 생활 환경 그리고 노동 조건을 찾아서 이주를 했고 사실은 그리고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주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독일에서 이제 해외 이주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계약 이민, 집단 이민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이분들은 어쨌든 자발적인 이동의 결과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능동적인 어떤 행동으로 보여준 분들입니다. 국가에서 모집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되죠. 이건 뭐 강제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독일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어떤 논리에서 볼 때 이 한인 여성의 독일 이주가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주를 보내고 또 이주를 받아들이는 국가 또 이 국가들의 정책 이런 거하고 다 연관성이 있고 이 이주한 여성들이 독일에서 겪은 다양한 삶의 경험 또 이 사람들의 출생지인 한국과의 어떤 유대관계 이런 게 다 이주 노동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국제 이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인력 송출국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쟁이나 분단 상황 또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 이런 거하고 다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나 외국 기술을 도입하고 또 남아도는 노동력을 또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게 모두 이제 주변 환경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독일에 가게 된 겁니다. 다른 국가에 이주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게 독일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독일로 어떤 국가의 계획하에 집단적으로 이주가 이제 진행되었죠. 그게 이제 개인이 원해서 가는 이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한인 여성의 독일 이주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정책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간호사와 광부가 이제 그 당시에 정책에서 세밀하게 이제 다 국가가 주도해서 이제 파견한 경우입니다.
한인 여성의 이런 독일 이주는 그 당시 냉전 체제, 그죠? 그런 국제적 환경하고 또 경제 원조가 주로 미국의 역할이 컸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우리 경제가 원조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는 못하고 이제 좀 대미 의존에서 조금 벗어날 때 미국 아닌 다른 국가의 원조도 이제 받으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한국과 독일 양국이 61년도에 경제 및 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을 했죠. 이 의정서를 기반으로 독일이 재정개발 원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당시 1억 5천만 마르크를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유로화 단위를 쓰지만 원래 독일 화폐 단위는 마르크죠.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사실은 전쟁 이후에 자기들이 전범국으로서 많은 어떤 반성과 성찰 과정을 겪으면서 제3국에 대한 원조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 반성 차원에서 일본하고 좀 많이 다르죠, 행보가. 독일은 어쨌든 많은 노력을 했고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 자기들이 어떤 과거사와 관련해서 배상도 하고 원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우리에 대해서도 어쨌든 멀리 떨어졌지만 우리도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피해를 본 국가니까 그죠? 원조를 이제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 안 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를 이제 받아들여 준 거예요. 자기들도 부담이 좀 덜 수 있고 하니까 그죠? 자, 화면이 너무 삭막한 표가 있는 화면 삭막하니까 남의 파독 전지만 이게 조금 더 산뜻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육체 노동자들은 터키라든지 이런 주변에 그래서 이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호 인력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요즘에 남자 간호사도 가끔 있습니다만 아직도 적지요. 주로 여자들입니다. 간호 인력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 지식도 있으면서 또 성실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우리 한인 여성 간호사들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독일, 유럽의 다른 주변국에서 간호사들을 파견할 수 있는 여건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갔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66년에 처음에는 128명이 한국 간호사가 갔답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딱 도착했죠. 그때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75년까지 이렇게 대규모 이제가 진행되는데, 그 당시 우리 이 한인 여성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비유럽계 그룹에서는. 그래서 주로 독일 외국인 유입 정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은 조금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유럽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50년대 말부터 이제 한국에서 간호인력이 독일에 이제 파견이 되는데, 중개자는 아까 말했다시피 가톨릭 사제나 의사나 수도회나 병원 등에 이제 중재를 하고 가교 역할을 합니다. 간호 학생도 있었고 처음에는, 하지만 66년 이후에는 이제 정규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간호 장교도 있고 간호 조무사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육 실습생으로 파견된 학생하고 또 이주 노동자가 아닌 이런 학생들도 있었다는 게 조금 특이했고, 그 다음에 이런 간호학생 같은 경우는 노동자로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였지만 10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 기간이나 또 3년간의 교육 기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3년 동안 노동적인 어떤 제공이 독일에 이제 건너갔을 때 초기에는 어쨌든 이 돌봄 노동력이 부족했으니까 이런 학생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병원이나 양로원에도 많이 취업을 했지만 그 외에도 공장에도 여성 의류 공장이나 뭐 염색 공장이나 양말 공장이나 이런 데도 실습생들이 일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죠. 예.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데 간 분들은 아무래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텍스트 305쪽에 보면 1960년에서 70년대 독일의 이주 정책과 한인 여성의 이주라는 부분을 여러분 참조하세요. 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으로 충당을 했는데, 한인 여성의 노동 이주처럼 정식 이민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3년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주한 경우는 좀 드문 경우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체류한 후에 귀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거죠. 그게 사실은 독일의 이주 정책이 초창기에는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안 돌아가니까, 그죠? 왜 돌아가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생각을 못한 거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이제 성장 추진을 할 때 이 돌봄 영역에서 소위 말하는, 그죠? 노약자나 환자들 치료를 위한 의료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심했는데, 이 노동 조건도 사실은 좀 힘들죠. 돌봄 영역 같은 경우에, 그죠? 그 환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를 상대로 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간호사분들도 힘들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쟁 이후라서 더 힘들었어요. 시설도 그렇고 아무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열악하죠. 그리고 그 큰 덩치 큰 독일 체구가 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연약한 그 당시에 체격도 작고, 그죠? 그 한인 여성들이 간호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고려하면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볼 때 어쨌든 고마운 우리 조상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민국가가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지금은 이민국가라고 이제 선포한 지 몇 년 됐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 만약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 돌아가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이제 조건을, 이미 계약서를 쓸 때 조건을 명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을 자국 시민으로 받아들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가. 그죠? 또 법적으로 차별과 배제가 큰 문제가 안 된다. 계약서에 그렇게 이제 명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주 여성들의 개별적 어떤 삶의 경험이나 이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한국 출신 여성 이주자였던 이 파독 간호 인력은 독일 사회에서 사실은 숫자가 그렇게 안 많으니까 이제 언론의 보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류 담론에서는 보통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단기 이주 노동제도를 통해서 그 당시 독일 전국의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이 돌봄 노동에 종사하면서 의료복지나 또 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이 인력들이, 간호 인력들이 어쨌든 외국인이었으니까, 계약에 의해서 들어온 외국인이었으니까 큰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동력만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본 겁니다. 한인 여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하고 또 배경을 고려할 때 이제 공통적으로는 그런 목적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이유로 갖고, 그 다음에 간호사로서 독일로, 다른 나라도 있는데 독일로 이주를 선택한 여성들은 어떤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개인사에 따라서,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물론 경제적 이유가 컸지만, 경제적 이유 말고도 또 사실은 자신을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존재로 인식 안 하고, 그런 인식보다는 개인적 어떤 이유로 또 가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취업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한다든지, 또 종교적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종교적 이유도 있겠죠. 또 우리나라에서 취업난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지금도 취업난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또 선진국을 견학하고 좀 배워오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 또 외국에 대한 선망이나 동경, 여자로서 그죠? 가부장제사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금 더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동경. 그 다음에 취업 후에 독일에서 공부를 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개인들이 사실은 파견될 때 안 밝힙니다. 국가의 주도하에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간 거예요. 각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당시 독일에 이주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하고 가부장적 문화를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꿈을 펼치려는, 미래를 이제 계획하는 기회로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고, 가족 생계 부양이라는 책임 외에도 또 여성들의 어떤 우리나라에서의 그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전통적 어떤 역할, 여기에 대해서 탈출하고 그런 탈출해서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어쨌든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텍스트 307쪽에 보세요. 307쪽에 보면은 자, 여기입니다. 한인 여성의 트랜스내셔널한 이주의 주체화, 그 다음에 문화 융합과 혼종성,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한인 여성들의 이제 독일 이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이런 시대적 그 냉전 체제를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적인 요인도 또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각 개인이 파견된 각 개인의 어떤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때 다른 수업 시간에도 그 다문화와 관련해서 혼종적 정체성이라는 내용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 파견 간호사나 광부들, 그죠?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정착한 경우에 2세대, 3세대를 낳으면은 역시 이분들의 자녀 세대도 우리가 그때 배웠던 이주민 2, 3세대의 혼종적 정체성하고 결국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와 국가 사이를 어쨌든 초월해 가지고 트랜스내셔널한 어떤 이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아마 요 장에서는 다룰 겁니다. 먼저 작은 제목을 보면 초기 집단 이주의 역사, 한인 여성의 이주 주체화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여성이 이주했다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배경이 작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취업한다든지, 또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또 간다든지, 또 아까 말했다시피 새로운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게 다 이제 동시에 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인데, 우리 독일 한인 여성의 이주 역사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집단 노동 이주의 역사를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역사와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또 이주 유형이 보면은 70년대 중반 이후,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독일로의 노동 이주가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국가 주도하에 파견한 것은 그때 끝났으니까, 76년입니까? 끝났으니까 7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노동 이주가. 그 이후에는 개별 이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파독을 통한 집단적인 이주와는 다른 어떤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어떤 이주 케이스가 많았겠어요? 유학생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유럽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주재원, 그죠?
또 언론사 뭐 특파원이나 또 이방인도 있죠. 그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독 간호사와 관련해서는 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한 15년대죠. 그때 이제 파견된 분들이 파독된 간호사나 광부 이런 분들이 이제 정주한 그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한인 여성의 이주 역사는 이제 주목 못 받다가 최근에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했던 게 그 당시 박정희 정권 때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죠. 그럼 어찌 됩니까? 전부 군사 독재 정부입니다. 쿠데타 세력에 의한. 예?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군사 정권에서는 역사적 책임 규명이 부족했습니다. 정당한 그 민주적인 어떤 투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뭐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죠, 전부.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떤 또 가부장적인 논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이유가 되죠. 그래서 별로 이 파독 간호 인력을 주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파악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냥 외화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69년에 명문화된 표준계약서가 있었지만 영어와 독일어로 이렇게 작성되니까 이분들은 사실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알려고도 안 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독 여성과 그들의 희생에 대한 위로의 말도 있고, 아까 뉴스에도 앞에 서두에 잠깐 나왔죠. 한국의 고국에 다시 방문한 사람들을,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 얘기니까 고맙기도 하지만은, 쉽게 얘기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들은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 당시 희생과 고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그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부양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게 이제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살았겠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그죠? 초기에 이제 이런 집단 이주의 역사를 쭉 볼 때 한인 여성의 독일 이주는 국제 이주에 대한 어떤 시각에서 볼 때 젠더적 접근. 우리 젠더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육체성이 아니고 사회적 성이라죠. 사회관계에 의해서 사회적 주변 환경과 연관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각, 그 다음에 이 파독된 간호사라는 어떤 특화된 직업,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죠. 육체 노동은 아니니까, 그죠? 물론 힘쓰고 육체 노동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남자들의 육체 노동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 이런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간호사를 수용한 독일의 수요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죠? 제공된 겁니다. 일방적인 방향이죠. 상방향은 아니고, 서로 교류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수출한 겁니다. 상품으로 치면. 그래서 노동력의 구성 비율에 보면 여성의 비중이 큰 게 이제 이 간호 인력 아닙니까? 돌봄 시장에서는, 그죠? 지금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요양원이든 전부 아줌마나 여성분들이 주로 근무를 많이 하죠. 저도 집에 아버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한 3년을 계셨어요. 저도 주말마다 제가 요양원에 가고 이랬는데 전부 이제 여성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아까 학생도 간호 학생들도 많이 갔다 했죠. 나이 어린 여학생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도 나이가 그래 안 많았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제적 노동 어떤 그 분업에 따라서 한국에서 선진국인 독일로 어떤 이주, 그죠? 그때 이제 우리 여성들이 사실은 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시간 또 노동, 간호사는 오랫동안 또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금도 이제 좀 바꿔. 그렇지만 한국에서 임금하고 비교하면은 훨씬 많죠. 그리고 독일은 그래도 이렇게 외국인 노동
노동자를 하더라도 그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독일의 노동자 문화는 국제적으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어쨌든 독일은 제대로 이제 해주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을 그래도 조금 산뜻한 화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만 비춰나니까 좀 이게 아까 다음에 독일 말이 있는 요게 제일 낫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어쨌든 간에 시간 외에 근무가 있으면 시간 외 수당도 오고,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인 여성들이 이렇게 트랜스내셔널한 국가를 초월한 이런 이동이나 또 거기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과정이 개별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지만, 이 거주와 취업이라는 단순한 공간 이동으로만 우리가 설명하기는 힘든 복잡한 과정이 이제 어쨌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전문직 여성이죠. 간호사는. 그죠? 전문직 여성으로서 독일 사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다양한 이주 경험을 통해 자기 스스로 한국과는 달리 자율성을, 여성으로서 자율성을 어쨌든 자기가 가질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주체화하는 과정도 갖게 되는 게 다릅니다. 아마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이렇게 여성으로서 그 부여된 어떤 그 여성만의 역할, 가부장제사에서의 역할, 여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독일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계획하에 자기 주도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여성으로서 조금 좋았던 점일 겁니다. 육체적인 그 고통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보람스러운 면은 아마 그런 면일 겁니다. 그래서 한인 여성의 이주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전반적인 이주 정책이나 이주 현황 속에서도 아까 말했던 사회적성, 이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사회적성이 한국보다는 어쨌든 독일이 그 당시에는 여성에 대해서 좀 더 평등한 그런 어떤 사회적성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인 여성들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자기들이 독일에 생활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또 보람스러운 면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독일과 한국 문화의 이런 융합과 혼존성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노동자에서 한인 여성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혼존성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텍스트 309쪽입니다. 자, 기침이 자꾸 나와서 참 목소리 녹음할 때 좀 산뜻하게 하고 싶은데 자꾸 기침이 나와서 참 미안하네요. 이런 거 보면 건강이 중요해. 자, 여러분 309쪽 있죠? 여기에 보면 독일과 한국 문화의 융합과 혼존성, 이주 노동자에서 한인 여성으로의 정착,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남은 분량이 오늘 제가 뭐 웬만하면 다 하려고 했는데, 자,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게 마저 할까요? 지금 53분인데 다 할 수 있겠는가 모르겠네요. 너무 또 오래 하면 여러분이 중간에 조금 사실은 쉬어야 됩니다. 물론 동영상 듣다가 중단하고 쉴 수도 있겠지만 들을 때 말이 쭉 이렇게 연결되면서 같이 이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듣고, 물론 이 동영상 수업의 장점은 여러분 켜놔놓고 힘들면은 침대라든지만 누워서 들어도 됩니다. 그죠? 뭐 다른 어떤 외국어 공부하고 달리 꼭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간에 내용이 이어져야 되니까 제가 중간에 하다가 끊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제목으로라도 구분되는 부분에서 끊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55분, 1시간 다 됐기 때문에 309쪽에서 일단 끊겠습니다. 끊고 남은 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남은 부분은. 그죠? 그래서 309쪽에 독일과 한국 문화의 융합과 혼존성,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제가 녹화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 하고 일단 쉬세요. 저도 조금 지금
기침도 나오고 해서 이 정도에서 일단 끊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